제가 20년 전 회사를 운영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때는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원이 300명이 넘었고 거래처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어릴 때부터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때 정우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 이제 대기업 다니니까 며느리감 좀 소개시켜줘야겠어. 아내는 늘 그런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대학 시절부터 제 회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전 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때 저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정우는 기뻐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원이었습니다. 입사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정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2008년 초였습니다. 저희 회사 차장님 조카인데 은행에서 일해요.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축하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우는 예비 신부를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예비 며느리는 은행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하반기부터 회사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닥쳐왔고 자동차 산업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정우가 퇴근하고 집에 들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알아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들의 결제가 밀리기 시작했고 은행에선 대출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강남 쪽은 너무 비싸니까 분당이나 일산도 괜찮아요. 정우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서 신혼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아, 지금 회사가 좀 어려워서. 회사가 어렵다고요?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가시더니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들 아버지 회사가 잘 나간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 그럼 언제 좋아지는데요? 정우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자식 하나 결혼하는데 집 하나 못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부모님들은 다 사주시던데.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원망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사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어 원자재도 제때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납품 지연에 대한 클레임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우 결혼식은 어떡하지?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결혼식장도 예약해야 하는데. 예비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결국 정우는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는 비꼬는 듯한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장인어른께 모든 걸 의지하기로 했나 봅니다. 결혼식 날, 저는 빈손으로 식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돈께서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객들은 모두 며느리 쪽 분들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은 은행원이고 사위는 대기업 다니고 금슬 좋은 부부 되시겠어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식장 구석에 앉아있는 저희 부부의 모습이 처연했을 것입니다. 그해 말 회사는 결국 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직원들 몇몇은 이미 다른 회사로 떠났고 남은 직원들의 눈빛은 불안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결혼식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업가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들 결혼식이 끝나고 1년, 저는 결국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독촉을 할 때는 정말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도 다른 데서 빚내서 원자재 대주고 기다렸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개인 재산까지 모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30년 대출을 갚으며 힘들게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정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정우가 처음 걸음마를 했었는데 짐을 싸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한 칸, 부엌 겸 거실이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직 사장이었다는 이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하시다가 직원으로 일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면접 볼 때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을 넘게 구직 활동을 하다가 결국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김경비, 이쪽 화단 좀 정리해 주세요. 관리소장이 그렇게 부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는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죠. 아내는 늘 그렇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루는 일하던 중국집에 손님이 몰려 홀 서빙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주방 보조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급을 좀 더 받을 수 있대요. 아내는 그걸 자랑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정우에게는 우리가 이사했다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우가 올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처가에 가기로 했다는 답장만 보냈습니다. 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아파트 앞을 정우가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때 제 옆을 지나가던 입주민이 경비원님, 저기 쓰레기가. 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정우 회사 앞에서 몰래 아들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승진했나 봐요. 양복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아내의 눈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빚을 갚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연체이자가 쌓여갔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통장을 만들 수 없어서 현금으로만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보, 혹시 정우한테 우리 사정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병원에도 못 가봤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파스만 붙이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우 처가 쪽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머, 저기 경비원 아저씨 사장어른 아니에요. 며느리의 언니로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돈들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술에 취해 그런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겨우 빚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중국집에서 일했고 저는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평소와 다르게 일찍 들어온 아내의 얼굴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아내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검사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일하던 중국집 사장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대장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빨리 해야 합니다. 더 늦추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채도 알아봤지만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결국 정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누르려다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대? 저희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찾아오실 정도로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정우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지를 대하듯한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정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로 하시죠. 아니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어차피 저한테 해주실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연락 한 번을 하셨나요? 명절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시던가. 어머니, 일로 잠깐만. 안으로 들어가려는 정우를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정우가 마지못해 저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래. 대장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눈물만 훔쳤습니다. 정우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없구나. 제발. 아, 역시 돈 때문이구나.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오시고. 아버지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결혼할 때는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그때 아버지가 그러셨죠? 아들아, 미안하다. 지금은 회사가 어려워서. 그때 전 아버지 말씀 믿었어요. 정말 어려우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그냥 저한테 주기 싫으셨던 거죠? 정우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전 집 한 채가 간절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저만 전셋집에서 시작해야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회사 사람들한테 거짓말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더 좋은 집을 사주신대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결국 거짓말이 되어버렸죠. 이제 와서 수술비를 달라고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참다리 뻗으시고 큰 소리 치시네요.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애도 곧 생길 텐데. 그 돈으로 애분유 값이나 살 거예요. 시어머님 수술비는 동사무소 가보세요. 아니면 복지관이라도 찾아가 보시든가. 지금까지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이러세요? 결혼식 때 해준 것도 없고 시댁 부모님이라고 하기도 창피해요. 정우야, 제발. 어머니가 위험해. 수술을 빨리. 이제 그만하시죠. 나가주세요. 저희도 이제 새 인생 살려고 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져요. 이제는 제발 그만하세요. 아니면 경비실에 전화라도 할까요?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정우가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정우야. 나가세요, 제발.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도 돈 나갈 때 많아요. 부모님 병원비에 저희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는 저한테 해주신 게 없잖아요. 제가 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닫히는 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쫓겨난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아내의 얼굴은 점점 더 헬쓱해져 갔습니다. 그냥 잠깐. 차마 정우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술 안 해도 돼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시 졸았나 봅니다. 노크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잠시 나와 보시겠습니까? 복도에 나와 보니 의사 선생님 옆에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서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 시간에 찾아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떤 분이 사모님의 치료비를 전액 후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후원이요? 네, 연예인이신데 신원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연예인이라뇨? 수술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 비용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술 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수술할 수 있대. 네. 어떡해요? 좋은 분이 도와주신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구? 모르는 분이래. 그냥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간호사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고 아내는 일반 병실로 옮겨왔습니다. 여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마워요. 왜 그래? 내가 고마워해야지.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그 은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그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원무과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외래 치료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 인사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감사 인사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마쳤고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그만두고 작은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계산대 봐도 되겠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더 쉬라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계산대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였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안쪽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해보렴. 저 투자를 좀 잘못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잃었어요. 빚도 좀 있고
이자가 너무 비싸서 얼마나? 7억 정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사 공금도 조금. 회사 돈을. 네. 갚으려고 했는데 더 잃어버렸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요.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이제 어떡하죠? 애도 곧 태어나는데.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아내가 아플 때 죄송해요,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일어나거라. 아버지. 그만해라.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도와줄 수 없다. 아버지, 제발요. 저 이러다 감옥 가요. 그래도 안 된다.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시면 전 정말 못 살아요. 그만하라고 했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나가거라.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그제야 어머니를 찾는 정우였습니다. 너한텐 이제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 제발. 나가라. 아버지. 정우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내 옷 잡지 마. 차갑게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 웃음이 났습니다. 네 입으로 아들이라고? 아버지. 2년 전엔 어디 있었나?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땐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그걸로 되는 줄 아나?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제발. 어머니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줬다고, 염치도 없다고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마지막으로.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시는 게 좋을 거야.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정말 더 이상 못 살겠네요. 그건 네 선택이지. 문 밖으로 나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느꼈을 그 절망감을 이제는 정우가 느낄 차례라고.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안쪽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님, 제발.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일어나라. 안 됩니다. 이러다 저희 가정이 풍비박산 납니다. 정우 오빠가 회사 돈을 써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애도 곧 태어나는데 저 친정에도 가봤어요. 근데 부모님도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신대요. 이제 어떡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님. 푹 숙인 머리로 흐느끼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님 수술하실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했죠.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그때 시어머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나? 그때는 어디 있었나? 우리 아내가 수술대에 오를 때 자네들은 우릴 문전박대했잖나. 돈 없으면 수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랬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낯짝으로 하는 소린가. 아버님, 그땐 정말 제가 너무 어리고 철없었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남편 말만 듣고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우 오빠도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밤마다 울면서 잠을 못 이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건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자네들은 몰랐을 테지. 아내가 밤마다 통증 때문에 끙끙 앓던 소리,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자네들은 돈 없다고 문전박대를 하더니 이제 와서.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매정하게 굴어서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얼마나 파렴치한 줄 알아요. 하지만 정 오빠가 이러다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아요. 어제도 베란다에 서서 한참을 내다보더니 갑자기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제발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웃기고 있네. 그때 내가 찾아갔을 때 그 심정을 알았다면 지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돈 때문에 찾아온 부모를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정말 가소롭구나. 아버님, 저희가 일어나. 더 이상 볼 것 없다. 나가라. 안 됩니다. 절대 못 가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자네들과는 할 말도 더 이상 정도 없어. 나가라. 며느리는 한참을 더 무릎을 꿇고 있다가 결국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느꼈던 그 절망감. 이제는 너네들 차례구나.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정 오빠가 정말 그런 일 저지르면 그땐 아버님도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난 이미 자네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나가.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한동안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이미 그들을 용서할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 뒤 신문에서 정우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으로 해고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정운의 아파트 경매 공고가 났습니다. 최저가 4억 5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편의점은 점점 더 잘 되어 갔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제법 건강해져서 계산대를 봐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다가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완치되셨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분 아직도 모르시나요? 네. 늘 궁금했어요. 은인인데. 의사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분이 더 이상 비밀로 해달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20년 전에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하시던 박 공장장님 따님 기억하시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어린. 네, 지금은 큰 배우가 되셨더군요. 그때 도와주신 은혜를 잊지 못해 이렇게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20년 전 공장장의 딸 방송연예학과. 집이 어려워 더 이상 등록금을 못 낸다기에 제가 장학금을 약속했었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장학금 지원도 중단됐고 그 후로 소식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다니. 누군가 그 배우의 선행을 SNS에 올렸나 봅니다. 20년 전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도 직원 자녀 학자금은 끝까지 챙겨주신 분. 그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지금은 편의점을 하신대요. 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직원 자녀였던 그 배우 덕분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취재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김 사장님,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자들이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 배우도 방송에서 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20년 전 그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학금을 계속 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꿈을 포기했을 거예요. 방송을 본 옛 직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시죠? 저 박철수입니다. 아, 철수 씨. 그때 딸 대학 보내주신 덕분에 지금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김용민입니다.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옛 직원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다들 월급도 제때 못 받았는데 학자금은 꼬박꼬박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 자녀 10명 이상이 학자금 받아 지금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배우가 직접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왜 미안해하나? 제가 조용히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소란이 되어서요. 아니야. 너가 잘 되었다는 게 더 기쁘구나. 그날 밤 아내와 오랜만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건 없었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다음 날부터 편의점에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그 사장님이시래. 직원 자녀들 학자금 다 대주시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했습니다. SNS에는 계속해서 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도 직원 자녀 학자금은 챙겨주신 분. 그런 분 아들이 은혜를 저버리다니. 정우 이야기도 자연스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부모님 수술비도 안 도와준 아들. 자기 이익만 챙기다 회사 돈까지 손댄 불효자.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편의점을 지켰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론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20해 전에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하지만 그건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게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저희들 왔습니다. 옛날 회사의 이사였던 박 이사와 생산부장이었던 최 부장, 그리고 몇몇 직원들이 함께였습니다. 다들 어쩐 일입니까? 사장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자동차 부품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박 이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기술 개발도 끝났고 시제품도 만들어 봤어요. 최 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경험과 신용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씩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도 이미 섭외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분들입니다. 기술 특허도 3개나 등록했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개발한 겁니다.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십시일반으로 모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때 사장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저희가 사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오.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분들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오나? 아버지 때문이에요. 다 아버지 때문에. 정우가 비틀거리며 계산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가거라. 나가요? 하! 이제는 아들도 내쫓으시게? 정우가 갑자기 과자 진열대를 걷어찼습니다. 과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날 버렸잖아요. 그렇게 매정하게.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라. 경찰요? 부르세요. 어차피 전 이제 잃을 게 없어요. 정우가 이번에는 음료수 진열대를 밀어버렸습니다. 병들이 깨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봐요. 이제 와서 무슨. 옛날 직원들이랑 새로 사업한다고? 날 버리고
너와는 이미 끝난 일이다. 끝이요? 전 아버지 아들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사람들은 되고 아들인 전 안 되고. 피가 뭐가 중요하냐? 뭐요?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거다. 아버지. 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등을 돌렸어. 그땐 이제 더 할 말 없다. 나가거라. 안 돼요. 전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정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때 편의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신고했나 보네. 옆 가게 주인이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너의 선택이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행패를 부렸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정우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피해보신 만큼 합의하시겠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벌을 원합니다. 아버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보시죠. 경찰이 정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전 아버지 아들이에요. 정우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깨진 유리병과 흩어진 과자들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너무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야. 이제라도 바닥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이제 아들이고 뭐고 없어. 그저 한 명의 어른일 뿐이야.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아드님이라고 하던데.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회사는 설립 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옛 직원들이 준비해온 기술과 거래처가 탄탄한 기반이 되었고 시장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에도 수주가 늘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박 이사가 보고할 때마다 저는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지요. 회사가 안정을 찾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옛 거래처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 제때 결제하지 못했던 업체들을 하나하나 방문했습니다. 김 사장님,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한 업체 사장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기억해야지요. 그때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원금의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상했습니다. 몇몇 업체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찾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찾아갔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는데 그때 그 일은 다 잊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게 제 마음입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리한 대출도 무리한 확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특히 자녀 학자금 지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저희 아들이 대학에 붙었습니다. 직원이 찾아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하마. 2년이 지나자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었고 직원 수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예전처럼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성장보다는 안정을,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 사장님 회사가 요즘 떠오르는 중견기업이라던데. 거래처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천천히 가려고요. 퇴근길에 옛날 회사 건물 앞을 지날 때면 가끔 차를 세우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20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여보, 이제 좀 쉬세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요. 해야 할 일이 남았소. 예전에 피해본 업체들을 다 찾아가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장학생들 선발이 끝났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할 때마다 저는 일일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학생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다치셨다고? 네. 산재로 실직하셨답니다. 특별 지원을 해주도록 하게.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회사는 성장했고 저의 꿈도 이루어져 갔습니다. 출장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문득 정우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정은혜가 이 근처로 내려왔다던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정우가 아내와 함께 시골로 내려와 구멍가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차를 천천히 몰고 가다 작은 구멍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슈퍼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정우가 가게 앞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어디다 둬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있는 게 임신한 모양이었습니다. 문득 스무해전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내와 함께 궁리하며 가게를 꾸리던 그때, 정우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잠시 허리를 굽히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잠깐만. 차 안에서 지켜보는데 가슴 한켠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차 문을 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이제 자기 길을 가야지.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가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제 발로 설 때가 되었으니까요. 한 달 뒤 그 지역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 김 사장님. 저기 저 가게 아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가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정훈의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라면이랑 과자를 떼가는데 항상 현금으로 결제하더라고요. 어려운 형편 같은데도. 가슴이 조금 뭉클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편이 새벽부터 일용직 나가서 번 돈으로 물건 떼고 아내는 하루 종일 가게를 보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고생이 많아요. 발걸음을 옮기며 창가에 비친 정훈의 가게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홀로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들이 한 일을 진정으로 뉘우칠 날이 오겠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그 가게 아주머니가 임신 8개월이래요. 근데도 매일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가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쉬고 있대요. 안쓰럽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들이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니까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2년 전의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수술대에 오르던 날, 문전박대 당하던 그 순간,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선택한 길이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인 중견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제가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은퇴를 선언했을 때 직원들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젊은 직원들이 회사를 이끌어갈 때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꽤 큰 돈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 지분까지 정당한 가격에 매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그 돈을 노인복지재단 설립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만난 노인분들의 사연은 가슴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사는 분들, 병든 몸으로 일용직이라도 해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에서 지난날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은 독거노인 지원이었습니다. 매주 도시락을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둘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간단한 작업장을 만들어 소일거리를 제공했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자녀와 단절된 노인분들의 심리 치료였습니다. 전문 상담사들을 초빙해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했고 자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단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원 요청도 늘어났습니다. 지자체에서도 협력을 제안해왔고 여러 기업에서도 후원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재단 사무실 한켠에는 작은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주 몇 분의 노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과 부모 자식 간의 연은 참으로 깊고도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정우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더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정우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시골에서의 힘든 생활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아이를 낳자마자 친정으로 떠났고 양육권도 포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정우는 관악구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택시를 몰았습니다. 야간에 더 수입이 좋다는 걸 알고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두 중년 남성이 택시에 탔습니다. 아, 그 노인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병찬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참 대단하신 분이죠. 회사 키워놓고 그 돈으로 재단 세우시고. 정우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분 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머니 수술비도 안 대주고 쫓아냈다던데. 그래서 그 이사장님이 더 대단하시죠. 그 나이에 편의점에서 다시 시작하시고. 정우는 백미러로 손님들의 모습을 흘깃거렸습니다. 지금 재단에서는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랑 일자리 창출 사업을 주로 하신대요. 어르신들 상담도 직접 하신다고. 그 이사장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75이신가. 그래도 매일 출근하신대요. 어르신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른 소매로 훔쳤지만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손님들이 내린 후 정우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산대에서 일하시던 모습, 어머니가 물건을 정리하시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모습. 핸들을 꽉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에서 아버지의 재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이 재단은.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본물 터지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그 달빛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로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도. 안녕하세요. 김미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는데 말이에요. 저의 우여곡절 많은 사연 들어보세요. 제 인생이 바뀐 건 20살 때였어요. 고향 시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살 때는 몰랐던 서울의 삶이 너무나 낯설고 버거웠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길, 좁은 골목을 지나다 보면 항상 그 문방구 앞을 지나쳐야 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에 새로운 청년이 일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참 선한 청년이었죠.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청년의 모습이 제 눈에 더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문방구에 들어갔어요. 연필 한 자루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 청년과 말을 나눴죠. 이거 하나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5원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목소리가 참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그 후로 일부러 그 문방구에 들르곤 했죠. 지우개가 필요하다고, 노트가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의 이름은 정수였어요. 저보다 3살 많았죠. 고향도 저와 같은 전라도였어요. 서로의 향수를 달래주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퇴근길, 정수 씨가 저를 불렀어요. 미순 씨, 저기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럼 같이 남산에 가볼까요? 날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정수 씨는 언젠가 자신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고 했고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요일마다 한강에 가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남대문 시장을 구경하기도 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정수 씨가 제게 청혼을 했어요. 미순아, 나랑 결혼해 줄래? 소박한 청혼이었지만 제겐 그 무엇보다 값진 순간이었어요. 물론 바로 네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작은 예식장에서 올렸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이제 정말 새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좁고 습하긴 했지만 우리에겐 그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같았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결혼 후 1년, 우리에게 큰 선물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한 거예요. 너무나 기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 좁은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요. 남편은 열심히 일했어요. 문방구 일을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 재수가 태어났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안았죠. 여보,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들을 낳아줘서. 재수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일이 끝나면 항상 재수와 놀아주었어요. 피곤할 텐데도 아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죠. 재수가 3살이 되던 해, 우리는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엔 딸이었죠. 태어났을 때부터 고운 눈매를 가진 아이였어요. 이름은 제이라고 지었죠.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밤새 울어대는 제이를 달래느라, 또 장난꾸러기 재수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생활은 빠듯했어요.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저도 틈틈이 일을 했죠. 아이들이 잠들면 밤늦게까지 앉아서 봉제 일을 했어요. 손가락이 굳어질 정도로 바늘을 잡았죠. 하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새 옷을 사입힐 때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세월이 흘러 재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제이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집이 조용해졌죠. 그 시간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점점 더 바빠졌어요. 택시 회사에서 인정받아 야간 전담으로 일하게 됐죠. 수입은 늘었지만 생활 리듬이 깨져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이렇게 일해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힘들 때면 서로 의지하며 이겨냈어요. 세월이 흘러 재수와 제이가 중고등학생이 될 무렵, 우리 부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남편이 택시 일을 그만두고 함께 순대국집을 운영하기로 한 거죠. 여보, 나 택시 그만두고 장사해 볼까 해. 장사요? 무슨 장사요? 순댓국집 어때?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배운 솜씨로 한번 해볼까 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택시는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남편의 굳은 결심을 보고 저도 용기를 냈죠. 우리는 동네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겐 꿈의 시작이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장사 경험도 없고 손님도 없어서 매일 적자였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순대를 만들고 저는 갖은 양념을 넣어가며 국물 맛을 냈어요. 자식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재수는 학교 끝나고 오면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제이는 손님 서빙을 했죠. 가끔은 투정도 부렸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함께 일한다는 게 참 좋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게 잘 될 거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제이가 그렇게 말할 때면 힘이 솟았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죠. 점차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입소문을 타고 점점 늘어났죠. 특히 우리 집 순댓국을 맛본 인근 회사 직원들이 점심시간마다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이 순댓국 맛이 정말 좋네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부부의 정성이 통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재수는 경영학과에 들어갔고 제이는 교육대학에 진학했죠.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재수가 그렇게 말할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무렵 우리 순댓국집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져 있었어요. 주말이면 손님들로 북적였죠. 자식들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일손을 거들어줬어요. 제이가 학교 실습을 마치고 돌아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가게 정말 대단해요. 제 친구들이 다 여기 오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일구어낸 결실이니까요. 남편도 점점 더 의욕적으로 변했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겠다며 밤늦게까지 연구하곤 했죠. 덕분에 순댓국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팔 수 있게 되었어요. 여보, 이번에는 순대볶음을 메뉴에 올려볼까? 젊은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았어요. 재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 우리 가게는 이미 동네의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제희도 얼마 후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해 선생님이 되었죠. 엄마, 아빠,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가게 일은 점점 더 남편과 제 몫이 되어갔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일했죠. 어느덧 30년이 더 되었네요.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해도 될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면 뭉클해졌어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처음엔 단순 피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뇌출혈이었어요. 순식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여보, 제발 정신 차려봐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매일 밤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 달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결국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가게 문을 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수가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 가게는 지켜야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없으니 모든 게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죠.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려 노력했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단골 손님들의 격려로 버텨낼 수 있었죠. 아주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재수는 회사 일을 마치고 매일 저녁 가게에 와서 일손을 거들었어요. 주말엔 아침부터 와서 함께 일했죠. 제희는 학교 일로 바빠서 자주 오진 못했지만 가끔 들러 응원해주곤 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희의 그 말에 저는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났나 봐요. 남편을 잃은 아주머니가 아들과 함께 운영하는 가게라고요. 처음엔 동정심에 오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음식 맛을 보고 계속 찾아주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이 순댓국 맛이 예전하고 똑같아요. 아저씨가 계실 때랑 다름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남편의 솜씨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재수가 회사 일을 그만두고 가게 일에 전념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어요. 아들아, 넌 너의 길을 가야지. 엄마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재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엄마, 이게 제 길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 가게를, 우리 가족의 터전을 제가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재수와 저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재수가 가게 일에 전념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젊은 감각으로 메뉴를 조금씩 개선했죠. 전통적인 순댓국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메뉴들도 추가했어요. 순댓국수, 마라순대 같은 걸 만들어 젊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점점 손님이 늘어나면서 가게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옆 가게가 비면서 우리는 그 자리까지 임대해 가게를 넓혔죠. 40평 규모의 큰 가게가 된 거예요. 엄마, 이제 우리 가게가 동네에서 제일 큰 순댓국집이 됐어요. 재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직원도 늘어났어요. 처음엔 우리 둘이서만 하다가 이제는 주방 보조 2, 홀서빙 셋으로 늘어났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하다 보니 손님들도 그 훈훈한 기운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이 가게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음식 맛도 좋지만 이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이도 가끔 와서 도와주곤 했어요. 학교 방학 때면 며칠씩 와서 일손을 거들었죠. 엄마, 선생님 일도 좋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것도 참 좋네요. 그 말을 들을 때면 우리 가족이 하나로 뭉쳐 있다는 느낌이 들어 행복했어요. 이제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날도 많아졌어요. 남편이 처음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가끔은 하늘에 있는 남편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뿌듯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만큼 해냈어요. 당신이 시작한 이 작은 가게가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뭉클함이 슬픔보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가게를 우리 가족이 함께 일구어온 이 터전을 지켜나가기로 한 거죠. 자식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려 노력했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단골 손님들의 격려와 자식들의 도움으로 버텨낼 수 있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면 돼요. 재수가 그렇게 말할 때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자식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남편 없는 삶, 그리고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 그때는 몰랐어요. 이 도전이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올 줄은. 가게가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죠.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막 문을 열려는데 가게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나이 지긋해 보이시는데 옷은 낡고 허름했어요. 노숙자 분이 틀림없어 보였죠. 할아버지, 추운데 들어오세요. 제 말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참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쉬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어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집 순댓국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몸도 녹이시고요. 처음엔 손사래를 치시더니 결국 들어오셨어요.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을 내어드렸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머뭇거리시더니 이내 맛있게 드시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참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이에요.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을까 싶어서요. 식사를 마치신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적이셨어요. 아마 돈을 찾으시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친절을 받은 지가 참 오래됐네요. 그날 이후로 그 할아버지는 가끔 우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항상 가게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식사 한 끼를 대접했어요. 작은 도움이었지만 그분에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장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정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게 진정한 장사의 의미라는 걸 말이에요. 재수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더라고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파는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가게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지역 사회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죠. 매달 한 번씩 노인정에 순댓국을 무료로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수의 제안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뿌듯해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곤 해요. 세월이 흘러가게는 안정을 찾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재수와 제이가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변화가 걱정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재수가 먼저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니 비트코인이란 걸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재수의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해 갔어요. 가게 일을 도와주는 시간도 줄어들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재수가 들뜬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엄마, 내가 비트코인으로 돈 좀 벌었어. 그래? 얼마나 번 거니? 한 100만 원 정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앞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재수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어쩌면 이게 재수의 새로운 재능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재수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가게 일은 뒷전이고 온통 비트코인 얘기뿐이었죠. 심지어 손님들에게까지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수야,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음식 파는 사람이잖아. 에이, 엄마도 참.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음식 장사보다 이게 훨씬 돈 벌기 쉬워. 재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가게를 이렇게 허술하게 생각하다니. 남편과 함께 온 정성을 다해 일궈온 이 터전을 그렇게 쉽게 폄하하는 모습이 서글펐죠. 한편 제희도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가게에 발길을 끊더니
나중엔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새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쁜가 보다 했는데 점점 그 간격이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명절 때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죠. 제희야, 잘 지내니? 명절인데 언제 올 거야? 엄마, 죄송해요. 이번에는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올해는 꼭 오기로 하지 않았니? 네, 그렇긴 한데 아버님이 편찮으셔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이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들르곤 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않는구나 싶어 서글펐죠. 그러던 어느 날 재수가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엄마, 나 이번에 300만 원 벌었어.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러다가 우리 가게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재수의 눈이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욕심과 흥분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 아들,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좋긴 한데. 위험하지는 않니? 에이, 엄마는 몰라. 이게 미래야. 그냥 가게나 하지 말고 엄마도 이거 해봐. 훨씬 편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재수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그 따뜻하고 상냥하던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아들아, 그래도 가게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돼. 우리 단골 손님들이 널 많이 찾는단다. 아, 진짜 구식이다, 구식. 엄마,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돼? 내가 하루 만에 몇 배로 불려줄게. 재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들의 눈에 우리의 가게가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걸까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터전이 아들에겐 그저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재수의 변화, 제희의 소원해진 태도. 모두가 제 잘못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을 너무 내 방식대로만 키운 걸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 며칠 뒤 제이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저예요. 어머, 제희야. 잘 지내니? 요즘 통 연락이 없어 걱정했어. 엄마,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즘 제이가 연락하는 건 부탁할 일이 있을 때뿐이었거든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희 집 전세금을 올려달래서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희도 재수처럼 돈을 요구하다니. 우리 가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돈 중심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아이고, 그렇게 큰 돈을. 엄마, 얼마 전에 가게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희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가게가 잘 된다고 한 게 이렇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알았어.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재수는 비트코인에 빠져가게 일은 뒷전이고 제희는 연락도 뜸한데 돈만 필요할 때 연락하고.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일까요?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 제희에게 돈을 보내줬어요. 그 후로 제희와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어요.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제희야, 언제 한번 들러볼래?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줄게. 네, 시간 나면 갈게요.
하지만 그 시간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는 딸을 보며 제 마음의 빈자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한편 재수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어느 날은 제 눈을 피해 가게 돈을 가져가는 것을 발견했죠. 재수야, 이게 무슨 짓이니? 에이, 뭘 그래. 어차피 내가 몇 배로 불려서 갚을 건데. 아들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가게 운영 자금인데. 엄마는 꼭 그렇게 좁게 생각해? 난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거 투자해서 대박 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재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훔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우리 아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재수야, 제발 정신 차려라. 그 돈은 우리 가게,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린 거야. 너가 그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장사를 해? 아, 진짜 답답하네. 엄마, 이제 그런 구식 장사 그만하고 나랑 같이 투자하자고. 훨씬 쉽게 돈 벌 수 있다니까. 재수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우리 아들에게 가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이 터전이,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든 이곳이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이는 걸까요? 재수의 변한 모습, 재희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가족의 관계. 모든 게 제 탓만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게를, 우리 가족의 추억을 모두 포기할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재수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너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좋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게를 포기할 순 없어. 이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야. 아빠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거라고. 엄마,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인터넷으로 돈 버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니까요. 그래, 너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우리 가게에는 손님들과의 정, 이웃들과의 유대감이 있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라고. 재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저었죠. 엄마, 그런 감성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현실을 봐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돼요? 내가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요. 재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냉정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재수야, 너가 번 그 돈. 정말 안전한 거니?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던데. 아, 엄마도 참. 그런 뉴스 믿지 마요. 다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 버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재수의 말에 더욱 불안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상한 음모론에 빠진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재수가 엄청난 요구를 해왔어요. 엄마, 나 5억이 필요해. 뭐라고? 5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엄청난 기회가 왔어. 이거 하나면 우리 가족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억이라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아들아,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가게를 담보로 대출 받자고. 은행에서 빌리면 돼. 재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일구어온 이 가게를 담보로 한다니.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를, 우리 가족의 추억을 모두 걸어야 한다니.
재수야, 그건 안 돼.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전부야. 이걸 잃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엄마, 왜 그렇게 구시대적인 생각만 해요? 이제는 온라인이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그깟 가게 하나가 뭐라고. 재수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의 눈에 이 가게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걸까요? 이곳에 깃든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들이 그저 돈으로만 환산되는 걸까요? 아들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렴. 이 가게는 너네 아빠의 유산이기도 해. 우리가 함께 일구어온. 아, 진짜 듣기 싫어요. 돌아가신 아빠 얘기 그만해요. 지금은 현실을 봐야 한다고요. 엄마, 나 믿어요? 내가 우리 가족 책임질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돼요. 재수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에서 광기 같은 것도 느껴졌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잠을 설쳐가며 괴로워했죠. 한편으로는 재수 말대로 시대가 변한 걸까, 내가 너무 구식인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게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었죠.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꿈이고 희망이었으니까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재수를 불렀어요. 재수야, 엄마가 결정했어. 너 말대로 해보자.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저 믿고 따라만 주세요. 우리 가족 인생 역전시켜 드릴게요. 재수의 환호성을 들으며 제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죠. 은행에 가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큰 돈을 받아들고 나니 몸이 떨리더라고요. 자, 여기 있다. 아들아, 부탁이니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물론이죠. 엄마, 곧 볼 테니까. 우리 가족 인생 바뀌는 거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재수는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처음 며칠은 연락이 왔어요. 돈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얼마나 수익이 날 것 같은지. 재수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일주일, 보름.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재수야, 어떻게 돼가고 있니? 아,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요. 항상 그런 식으로 짧게 답할 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재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어요. 재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큰 돈은 다 어떻게 된 걸까?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김재수 씨 어머니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김재수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돼서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재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도 아들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럼 김재수 씨 어머님께서 대신 갚으셔야겠네요. 저희가 빌려준 돈이 3억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5억을 대출받아줬는데 거기에 3억을 더. 도대체 재수는 얼마를 날린 걸까요? 그날 이후로 빚쟁이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재수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죠. 가게 운영도 힘들어졌어요. 재수가 가져간 돈 때문에 식재료를 사기도 버거워졌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어졌어요. 은행에서도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대출금 상환이 밀렸다며 빨리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 큰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 제희에게 연락했어요. 제희야, 엄마야. 지금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재수가 가게 돈을 다 가져가고 사라졌어. 지금 빚쟁이들이 들끓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래, 알았다, 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희마저도.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어요. 빚쟁이들의 방문은 더 잦아졌고 가게 운영은 점점 더 어려워졌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어요. 아주머니,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네요. 죄송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이 가게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결국 가게는 경매에 넘어갔어요. 평생 일구어온 터전을, 남편과 함께 꿈꾸던 미래를 모두 잃고 말았어요. 경매 당일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며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벽면에 걸린 사진들, 손때 묻은 주방 기구들, 단골 손님들이 써주신 엽서들. 이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친척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다들 재수 이야기를 듣고는 거절했어요. 모두들 재수가 사기꾼이라며 저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죠. 그렇게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을 넣은 게 전부였어요. 길을 헤매다 가끔 제가 운영하던 가게 앞을 지나갈 때면 그 시절이 꿈만 같았어요. 행복했던 그 시절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밤마다 울었어요. 재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제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래도 걱정되고 보고 싶었어요. 어미 마음이 그런가 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한때는 존경받던 가게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길거리를 떠도는 노숙자 신세가 됐으니 처음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건 꿈일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내 가게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되뇌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거리를 헤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밤이 되면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어요. 차가운 바람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보다 더 추웠던 건 제 마음이었어요. 한밤중에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면 저 혼자만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노숙자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무료 급식소 위치도 알게 되고 비 오는 날 피신할 만한 곳들도 찾아냈죠. 하지만 그렇게 적응해 간다는 사실이 또 다른 아픔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다는 게 너무나 슬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가 아니라 오늘은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던지는 그 차가운 눈빛,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것. 그럴 때마다 제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한때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받고 직원들에게 존경받던 제가 이제는 그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한 번은 제가 운영하던 가게 근처를 지나가다가 옛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 아주머니. 정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며칠 동안 찜질방에서 지낼 수 있었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잠시나마 과거의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워졌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물에 몸을 씻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그런 도움도 잠시뿐 다시 거리로 나와야 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폐지를 주었어요.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계속했죠. 처음에는 무거운 폐지 더미를 끌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가끔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너무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지더라고요. 한때 제가 운영하던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제가 이제는 그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1,000원만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갔지만 가끔 동전 몇 개를 건네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때로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연민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추운 겨울밤이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재수와 제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희망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죠. 봄이 되고 날씨가 조금씩 풀리자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공원에서 자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고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도 덜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여전히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봄꽃이 피어나는 걸 보면서도 제 인생의 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아 서글펐어요. 어느 날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저를 쫓아내려 하는 건가 싶어 겁이 났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제가 순대국집을 할 때 식사를 대접해드렸던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 맞으시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군가가 저를 알아봐 준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옛날에 순대국집을 했었죠. 그러셨죠.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주머니가 주신 그 따뜻한 국물 덕분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는 제가 베푸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니.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 저도 이제 이렇게 됐네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아주머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때 아주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죠. 제가 지금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하는 생각에. 아주머니, 지금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저는 그냥 여기저기서요. 제 대답을 들은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고시원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월세는 제가 내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순댓국 대접해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다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아주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그때 아주머니가 베풀어 주신 온정을 이제서야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걸로도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제가 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 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고시원에 도착해서 방을 보았을 때 그 좁고 허름한 공간이 저에겐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비록 몸 하나 겨우 �릴 수 있는 크기였지만 지붕이 있고 문을 잠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여기서 지내실 수 있겠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셔서. 할아버지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약을 마쳤어요. 그리고 제게 첫 달 월세와 약간의 생활비를 건네주셨죠. 아주머니, 이걸로 당분간은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세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제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아주머니,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아주머니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해드린 것처럼 그분을 도와주세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비록 앞으로의 삶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고시원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혹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비록 당장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죠.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식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 시간들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삶의 소중함, 작은 친절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재수가 떠올랐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뉴스를 들으며 재수와 제이 생각이 났어요. 처음엔 걱정이 됐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재수야, 비트코인으로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만 넌 항상 똑똑했으니 잘 헤쳐나갈 거야. 제희야, 시댁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의 착한 마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저는 제 삶에 충실하려 해요. 자식들 걱정보다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집중하려고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 있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먹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려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요.